새벽 3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진열대를 닦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0대 점장이 지나가다 말합니다. 아저씨, 거기 유통기한 지난 거 아직 안 뺐어요? 아저씨. 30년 동안 부장님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아저씨입니다. 도시락을 진열하다 문득 손이 멈춥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명동 한복판 카페 사장님으로 불리던 때가 불과 3년 전인데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유리문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 같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092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30년을 한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인사팀 사원으로 시작해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45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15년 동안 대출을 갚았습니다. 두 아이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8억 원에 저축 4억 합쳐서 12억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을 쉬었지만 60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건 상상이 안 됐습니다. 30년을 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퇴직 2달째 대학 동기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는데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부 이사였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사업 있어. 명동에 카페 하나 내봐. 지금이 기회야.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장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게 그냥 카페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본부에서 다 관리해줘. 너는 그냥 오너로만 있으면 돼. 며칠 후 본부 사무실에 갔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서 본부장이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명동 유동인구 분석,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매출 예측 그래프, 모든 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 특수 지역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권에서 카페는 절대 안 망합니다. 본부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제가 회사에서 보고받던 임원들과 똑같았습니다. 자료에는 성공 사례도 나와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월 순수익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초기 투자금은 평균 2년 안에 회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명동 역세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 인테리어 4억, 가맹비 1억, 초도 물품 5천만 원. 총 9억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9억 5천. 큰 돈이었지만 제게는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당신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60살에 갑자기 왜 그런 걸 해요? 아니야. 이건 장사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본부에서 다 관리해 준다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저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보고서를 검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몰라. 나는 달라. 2020년 1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총 투자금 10억 원. 12억 중에서 10억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남은 2억은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저도 사장이었습니다. 카페는 2020년 2월에 오픈했습니다. 명동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였습니다. 간판이 달리고 조명이 켜지는 걸 보는 순간 뿌듯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 때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에서 직원 교육을 해줬습니다. 알바생 5명을 뽑았고 매니저 1명이 배치됐습니다. 저는 오너니까 현장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관리만 하면 됐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손님이 꽤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고 매출도 하루 100만 원은 나왔습니다. 본부 담당자가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나니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명동거리는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본부에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은데요. 홍보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 초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입소문 나요. 그런데 계약할 때 본부에서 SNS 마케팅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인스타 계정은 만들어 드렸잖아요. 운영은 사장님이 하셔야죠. 말이 달라졌습니다. 계약할 때는 본부에서 전폭 지원한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 제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직원 문제도 생겼습니다. 알바생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엄하게 하셔서요. 저는 그저 회사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되고 복장은 단정해야 하고 손님 응대는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알바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좀 편하게 해주셔야 안 그만둬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데 왜 편하게 해줘야 합니까?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월 말 첫 달 결산을 했습니다. 총 매출 1,500만 원, 월세 3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본부 로열티 200만 원. 순이익은 0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기니까 그래.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본부 담당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초반 3개월은 다 그래요. 인지도 쌓이면 매출 오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초기 투자 후 회수 기간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요. 4월, 5월이 지나도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누적 적자가 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신메뉴 나왔는데 리뉴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디저트 트렌드가 바뀌어서요. 리뉴얼이요? 오픈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늦으면 경쟁에서 밀려요. 리뉴얼 비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새 메뉴판, 인테리어 부분 공사, 신메뉴 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는데요. 사장님, 계약서 보세요. 본부 권고사항은 따르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부의 영업 개선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요. 거절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남겨둔 2억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리뉴얼을 했지만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신메뉴가 나와도 손님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6월 들어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명동 거리에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관광객 숫자가 급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명동 거리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한국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본부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출이 절반도 안 나옵니다. 사장님,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지원은요? 본부에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배달 전환하세요. 요즘은 다 배달로 하잖아요. 배달 앱에 가입하려면 또 돈이 들었습니다. 태블릿 구매, 포장 용기 제작, 배달 대행 수수료.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계약서상 본부는 권고만 할 뿐입니다. 결국 또 돈을 썼습니다. 배달을 시작했지만 수수료가 30%였습니다. 5천원짜리 커피를 팔면 1,500원이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8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카페 영업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달 적자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누적 적자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와 매일 싸웠습니다. 그만둬요. 이러다 다 날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야.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날리고 있잖아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니 혈압이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니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한 달 약값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신경 꺼.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9월 말 누적 적자가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남겨둔 2억 원이 바닥났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장사 안 되면 정리하세요. 다음 달도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본부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본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어렵습니다. 사장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려면 위약금 5천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위약금이요? 계약서 13조 보세요. 2년 이내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비로 30만 원을 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소송해도 이기기 힘듭니다. 약관이 명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시든지요. 결국 위약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1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개업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서 되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설비 값도 못 받았습니다. 냉장고, 커피 머신, 의자, 테이블 전부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카페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10억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을 해봤습니다. 초기 투자 10억 원, 리뉴얼 3천만 원, 배달 전환 2천만 원, 9개월간 누적 적자 8천만 원, 위약금 5천만 원, 총 11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7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대출 상환 고지서가 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남은 돈 7천에서 5천을 갚으니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1살, 경력은 대기업 인사팀 부장. 하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실무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요. 2개월 동안 3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12억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 들은 게 제일 후회돼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합니다. 시급은 만원,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습니다. 아내는 낮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법니다. 우리 둘이서 한 달에 33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출근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20대 점장이 유니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입고 오세요. 그리고 손님한테 인사 크게 하셔야 돼요. 아저씨. 30년 동안 부장님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아저씨입니다. 도시락 진열, 진열대 청소, 유통기한 확인. 일은 단순했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8시간 내내 서 있으니 무릎이 시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실수하면 점장이 혼냅니다. 아저씨,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또 틀리면 안 돼요. 고개를 숙입니다. 61살에 20대한테 혼나는 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가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렵습니다. 회사 동료나 후배가 손님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일합니다. 실제로 한 번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후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건만 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내는 이미 식당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말에 가끔 마주치지만 필요한 말만 합니다. 병원비 나왔어요. 20만 원. 알았어.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보고서만 믿고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지만 그건 시스템 안에서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장사가 뭔지 손님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본부를 믿은 것도 어리석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 그게 함정이었는데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말을 듣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됩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은 몰라라고 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변수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저는 실패했을 겁니다. 장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스템만 믿고 덤빈 것이었으니까요. 지난주에 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왜 왔어? 그냥요. 뵙고 싶어서요. 아들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 가져가. 아버지 받으세요. 저도 이제 번 지 5년 됐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요.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은퇴 후 사업을 생각한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믿지 말라고, 본부를 믿지 말라고, 무엇보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고요. 저는 제 인생이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오늘도 진열대를 닦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